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세상. 와, 이거 한때는 정말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젠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운전을 배우게 된 건지 그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거의 100년 동안 상상 속에만 머물렀던 기술이 현실이 되기까지 사실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 첫 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100년 된 꿈입니다. 운전자 없는 세상을 향한 아주 초기의 비전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시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꿈은 정말 원대했는데 기술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더뎠죠. 1925년에 그냥 무선으로 조종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58년에는 도로에 심어놓은 전선을 따라 겨우 120m 정도 가는 수준이었고요. 77년이 되었어야 카메라로 차선을 겨우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1986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독일 고속도로에서 꽤 빠른 속도로 주행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엔 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가능한 아주 제한적인 성공이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나아가긴 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실제 도로를 자동차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달리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여기 이 두 사진을 보시면 그 한계가 딱 보이죠? 왼쪽의 초기 모델은 거의 장난감 같은 원격 조종에 가까웠다면 오른쪽 80년대 프로토타입은 훨씬 정교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요, 뭔가 결정적인 기술적 도약,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계기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 산하의 달파가 주최한 아주 특별한 사막 경주 그랜드 챌린지였죠. 2004년에 열린 첫 번째 대회는요, 정말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240km나 되는 그 험난한 사막 코스를 완주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었어요. 0팀. 이것만 봐도 당시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넘기 힘든 벽이었는지 바로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 전문가 세바스찬 스런 교수입니다. 모두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일,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의 팀은 평범한 폭스바겐 차량 한 대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스텔리라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지붕 위에 저 복잡하게 달린 장비들 보이시죠? 저게 바로 레이저 센서, 카메라,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말 그대로 강력한 인공지능 두뇌를 얹은 겁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탠리가 그 험난한 사막 코스를 7시간도 안 걸려서 완주하고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이 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정해진 규칙이 없는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성공한 바로 이 순간, 자율주행 기술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거죠. 스탠리의 이 엄청난 성공은 당연히 실리콘밸리의 거인 바로 구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율주행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여는 계기가 되죠. 2009년 세바스찬 스런은 구글에 합류해서 비밀리에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이끌게 됩니다. 이제는 사막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실제 도로의 데이터를 모으고 기계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 기술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라이다가 있었어요. 자동차 지붕 위에서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 센서, 저게 바로 라이다인데요. 이건 인간의 눈을 아예 뛰어넘는 슈퍼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저를 막 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아주 정밀한 3차원 형태로 인식하는 거죠. 덕분에 자동차는 완벽한 360도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세바스찬 스런과 구글은 왜 이렇게까지 자율주행에 매달렸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없애서 도로를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글의 성공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기술 업계에 그야말로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더 이상 구글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경쟁 무대가 활짝 열린 거죠. 자, 이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5단계에 대해 알아야 해요.
레벨 1과 2는 운전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보조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레벨 3부터는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주도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즉 대부분의 상황에서 시스템이 알아서 다 책임지는 게 레벨 4.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운전자 없이 완벽하게 주행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레벨 5입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도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드비전 같은 회사는요, 비싼 라이다 센서 없이도 그냥 일반 카메라만 가지고 주변 환경을 아주 정밀하게 인식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차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또 서울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법을 좀 다르게 봤어요. 복잡하고 변수 많은 일반 도로 대신에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먼저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이처럼 기술은 우리가 타는 승용차를 넘어서 아주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의 모습과 그 미래로 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바로 안전입니다. 인간의 실수, 그러니까 졸음운전이나 부주의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면 교통사고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건 정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들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움직이면 꽉 막히는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들 거고요. 또 최적의 속도로 운행하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줄어서 환경오염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을까요? 또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연 우리 사회가 로봇 운전자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공은 이제 기술자들의 손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에게로 넘어온 셈이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